택배 아저씨가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댔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회장님을 살렸습니다. 서울 외곽 억대 분양가의 초호화 주상복합단지. 그곳의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응급 상황에 구조돼도 의료진도 미처 도착하기 전 단지의 한 택배기사가 쓰러진 재벌 회장을 맨손으로 살려낸 일이 벌어진 거죠.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기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얼굴, 손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당신 18년 전 나를 구한 사람이죠.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부탁드려요. 저는 요즘도 매일 택배를 나릅니다. 나이 62, 하루 10시간씩 골목과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죠. 누가 보면 은퇴했을 나이에 고생이 뭐냐 하겠지만 저한텐 이 일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리를 약간 절긴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그날이 떠오르니까요. 제가 일하는 지역은 서울 외곽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입니다. 층마다 복도 끝에 보안문이 달려있고 입주민 얼굴조차 잘 못 봅니다. 대부분 비대면 배송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단지에서 유일하게 얼굴을 익힌 몇 명과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중 한 명이 27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노윤석 회장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산 역사라 불리는 사람이지요. 지금은 병을 앓고 계셔서 집 앞에도 늘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박스를 들고 27층에 도착했습니다. 의류 브랜드 로고가 찍힌 상자였습니다. 무게는 가볍고 뽁뽁이로 단단히 쌓여 있었죠. 벨을 눌렀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경비실에 연락을 넣던 찰나 간병인 이태호가 승강기에서 서둘러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죠. 저는 택배 상자를 집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급박한 기운이 새어나왔고 곧이어 안쪽 복도에서 뛰어나온 노아정 씨와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딸입니다. 아빠가 또 쓰러지셨어요. 이태호 씨 빨리 어떻게 해봐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녀 뒤로 넓은 거실이 보였고 소파에 반쯤 기대앉은 노윤석 회장이 떨리는 손을 움켜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희미한 거품도 맺혀 있었고요. 저 장면, 저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아정 씨는 놀라며 말렸죠. 그냥 기다리세요. 의료진 곧 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의 턱과 가슴을 살피고 손끝으로 맥박을 짚었습니다. 호흡이 엉켜 있었습니다. 혀가 말려들어 기도가 막혀가는 중이었죠. 저는 머리를 살짝 옆으로 돌리고 턱을 들어올려 숨기를 열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각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이 자세, 이 타이밍.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택배기사잖아요. 아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이태호가 다가와 묻더군요. 예전에 이런 일 하셨어요? 구조 비슷한 일. 오래전에 했었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의 몸은 점점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칠던 호흡이 고르게 바뀌고 손가락 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제야 멀리서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자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구석으로 물러났고 의료진이 회장을 들것에 눕히는 동안 저를 흘끗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경계도 있었고 놀라움도 있었죠.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듣게 되는 속삭임들. 경비원이 보내는 낯선 시선. 아파트 게시판엔 입주민 안전보호를 위한 외부 인력 점검 공지가 붙었더군요. 그게 저를 향한 것임을 아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제 일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지를 오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분명히 달라졌거든요.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무전기가 조용히 울리고 택배 물품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큰일을 저지른 사람처럼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는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번 일에 그 회장님 기절했을 때 손 뗐다는. 택배기사가 사람 살렸다는 거 말이 돼. 그럴 때면 저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반박도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사람들 뿐이니까요.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조용한 상담실 안에서 여직원이 말했죠. 죄송하지만 입주민 한 분께서 불편함을 제기하셨습니다. 혹시 응급구조 관련 자격이 있으신가요? 질문 자체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물었습니다. 혹시 과거에 관련된 일을 하셨나요? 응급구조라든가 소방, 군, 의료 쪽. 저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구조 일을 했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더 묻진 않더군요. 하지만 그날부터 단지 내 모든 택배는 제게서 다른 기사들로 분산됐고 저는 간간히 떨어지는 외곽동만 맡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조용히 쫓겨난 셈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뒤편 공터에서 작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 셋, 다들 10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죠.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녁마다 빈 공터에 나가면 아이들이 따라왔고 저는 그들에게 가슴 압박 위치, 기도 열기, 심호흡 방식 같은 걸 알려줬습니다. 웃긴 건 이 아이들은 제가 택배기사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봉수 아저씨일 뿐이죠. 숨이 멎으면 어떻게 해요? 호흡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압박 시작.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걸 알아요? 옛날에 사람 살렸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런 적도 있고 못 살린 적도 있어. 말끝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더 묻지 않았고 저는 가슴이 묵직해진 채 그 자리를 지웠습니다. 며칠 뒤 다시 27층 호출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의식을 회복한 뒤 처음으로 외부 물품을 주문한 거라고 했죠. 약봉투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이태호가 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안쪽 침대에는 노윤석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제가 인사하자 그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기억나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묘하게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태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회장님은 여기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방 안으로 노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냉정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날 행동, 무단 의료 행위일 수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말엔 화도 섞여 있었고 불안도 보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결국 아정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겠다고.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일부러도 말이죠. 아파트 외곽동 쪽에만 물품을 나르고 엘리베이터엔 되도록 같이 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굳이 들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택배함 근처에 서 있던 관리 직원들이 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더군요. 침묵이 더 날카로울 때가 있죠. 하지만 정말 이상했던 건 입주민 중 몇몇이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회장님 숨 쉬게 해주셨다면서요? 택배기사 아저씨가 구조대원이셨다던데 맞아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그들도 그냥 수군거리다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뮤니티 간호사 정연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예의는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어요. 혹시 예전에 응급의료나 소방계통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손 쓰는 모양을 봤어요. 기도를 확보할 때도 그렇고 환자 돌리는 자세도 전공자 아니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정연서는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쪽 일이셨어요? 구조 같은? 네.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래전에요. 제 목소리는 짧고 낮았습니다. 사실 그 말 한마디 꺼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 정연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대학병원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 손놀림은 감춰지지 않아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그녀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붙었어요. 구조 출신 행세하는 가짜 의료자라는 말과 함께 익명 제보가 있었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누가 쓴 글인지 몰라도 의도가 뻔히 보였죠. 불안, 의심, 배제. 그날 저녁 27층에서 다시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엔 회장님이 아닌 노아정이 직접 저를 부른 거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거실에 들어서자 탁자 위엔 오래된 사고기사 몇 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강릉 터널 붕괴 사고. 18년 전 구조요원 3명 실종. 그중 1명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강봉수. 제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 맞죠? 노아정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기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찍힌 제 얼굴. 헬멧에 먼지가 묻은 채 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던 그 사진. 기억 속에 묻어둔 장면이 현실로 다시 떠올랐죠. 정부 기록엔 순직 처리돼 있던데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아정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눈빛엔 의문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구조 현장에서 후배 하나를 잃었습니다. 제가 책임자였고요. 그 아이가 저 대신 깔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조 못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나왔지만 저는 죽은 셈이었죠. 그 이후로 어디서도 제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아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숨기고 산 겁니까? 네. 그 일을 다시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택배는 그냥 도피였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일어설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당신은 뭔가 다른 사람 같다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과거는 다시 문을 열고 말았으니까요.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절 부르지 않았고 단지 안에서도 쑥덕임이 잦아든 듯했죠. 사람들은 어쩌면 저를 잊은 줄 알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고요. 하루하루 택배 상자를 나르며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끼는 듯했지만 그런 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던 시간, 단지 전체에 응급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엘리베이터가 쿵하고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관리소 무전이 퍼졌습니다. 27층, 긴급 의료 요청. 입주민 상태 악화. 응급팀 출동 중.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택배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죠. 27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 앞엔 간병인 이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또 발작이 왔습니다. 이번엔 너무 갑작스럽게. 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너머 방 안에서 노윤석 회장이 침대 위에 누워 고개를 젖힌 채 발작 중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고 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있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죠.
간호사 2명이 허둥대며 기기를 조작하고 있었고 아정도 방 한켠에 서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 명의 간호사가 제 앞을 가로막으려 하자 이태호가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이 사람, 지난번에 회장님 살렸어요. 회장님의 맥을 짚었을 때 차가운 느낌이 손끝에 스며들었습니다. 호흡은 거의 멎다시피 했고 맥박은 불규칙하게 튀고 있었어요. 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죠. 위급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오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간호사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아정이 말했습니다. 지금 의료진도 방법이 없으면 해보게 하죠. 저는 회장님의 상체를 비스듬히 세웠습니다. 한 손으로 머리를 지지하며 턱을 앞으로 당기고 다른 손은 갈비뼈 아랫부분을 눌러 위치를 조정했죠. 그리고 손끝으로 경동맥 맥박을 지그시 누르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훈련받았던 모든 감각이 손끝에 깃드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호흡이 돌아올 겁니다.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온 방이 조용해졌고 모두 제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몇 초 뒤 회장님의 입에서 가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히 숨이 붙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놀라서 말했죠. 호흡 돌아옵니다. 산소 포화도 상승 중. 이태호가 기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혈압도 안정됩니다. 그 순간 노윤석 회장의 눈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진 않았지만 반응이 생긴 겁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였습니다. 그때 강릉 터널 당신 얼굴 기억나?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히 제 과거를 말했습니다. 노아정이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이름 불렀어요? 뭐라 한 거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터널 그곳에서 제가 회장님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계, 놀라움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이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를 감추고 살던 시간은 끝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장의 얼굴이 떠오르고 손끝에 남은 체온이 되살아났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녘에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죠. 가장 밑바닥에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죽은 사람으로 기록된 강릉 터널 사고의 신문기사, 그리고 제가 그날 입고 있었던 구조복의 팔꿈치 패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과거였습니다. 이걸 꺼냈다는 건 마음의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겠다는 의미겠죠. 아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병원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노아정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봉투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아정이 조심스럽게 그 안을 열고 사진과 문서를 하나씩 꺼내들었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 사람 맞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봉수, 구조대장. 2007년 강릉 터널 사고 당시 마지막으로 구조 현장에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병원장은 말없이 신문 기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적혀 있었죠. 폭우로 무너진 터널, 갇힌 사람들, 그리고 구조대원 2명은 구조되었지만 마지막 1명은 실종. 나중에 구조복 조각만 발견돼 순직으로 처리되었다고. 그게 나였습니다. 살아있었지만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했던 말들이었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곰삭은 죄책감과 함께 언젠가 꺼내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후배 하나가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뛰어들지 않았다면 제가 죽었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전 살아있는 게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숨 쉬는 것도 부끄러웠고요. 노아정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장은 무언가 할 말을 찾는 듯 했지만 쉽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택배를 하신 겁니까? 아정이 다시 묻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누구도 날 기억하지 않는 거리에서 그냥 조용히 움직이는 존재가 되고 싶었죠. 그렇게 살면서 괜찮았나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날을 떠올렸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군요. 택배를 들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병원장은 제 앞에 있는 종이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8년 동안 그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살아있는 걸 탓하는 말만 들었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노아정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차갑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뭔가 낯선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동정도 연민도 아닌 어쩌면 존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세요. 강릉터널.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아마도 그때 구조받은 사람 중 하나가.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죠. 노윤석 회장은 그날 터널 안에 갇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끌어냈던 사람이었고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하자 병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을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제가 다시 강봉수라는 이름으로 불린 첫날이었습니다. 18년 만에 제 이름을 정면으로 마주한 날이기도 했죠. 며칠 뒤 다시 호출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회장님 상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장이 제게 전화를 걸었고 한 사람을 꼭 만나보라고 했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정연서였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침착한 간호사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죠. 흑백에 가까운 색감, 낡은 테두리. 사진 속엔 아기 하나가 담요에 쌓인 채 울고 있었고 구석엔 희미하게 연도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 기억하시나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눈물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죠.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죠? 정연서는 숨을 길게 내쉰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일 수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잡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구석 작게 적힌 글씨. 그건 제가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에서 오려낸 조각이었습니다. 이건 제 딸입니다. 어릴 때 실종됐어요. 5살이었습니다. 정연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도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고아로 자랐어요. 시설에서 입양되기 전까지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늘 떠오르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를 업고 도망치듯 달리던 남자의 등,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따뜻한 손. 이상하게 최근 회장님 응급 상황 때 선생님이 회장님을 안고 돌아눕히는 모습에서 그 기억이 겹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손이 떨려 사진을 내려놓자 정연서는 또 하나의 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반으로 찢어진 사진 한쪽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이 사진 입양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이건 널 끝까지 찾아 헤맬 가족이 있다는 증거야라고. 그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딸을 잃고도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던 18년 그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연서는 천천히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익숙했죠.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던 작은 손, 기억 속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아빠 맞으시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 감정, 미안함과 안도,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그 복잡한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노아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와 정연서를 번갈아 보다가 살짝 눈을 돌렸습니다. 무슨 말을 꺼낼까 망설이던 표정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꼭 강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정연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같이 가요. 이젠 숨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숨길 이유도 도망칠 이유도 이제 없었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었고 제 이름이 다시 불리기 시작했으니까요. 18년 만에 저는 다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병실안은 아침 햇살로 따뜻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회장님의 이마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강릉 터널, 그 어둡고 무거웠던 콘크리트 속에서 날 끌어내던 손. 분명히 당신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가슴이 먹먹해져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노윤석 회장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힘없는 손이었지만 그 안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도 날 살렸고 지금도 날 살렸소. 덕분에 다시 눈 떴습니다. 이젠 나도 뭔가 돌려줄 차례겠죠. 회장은 그렇게 말한 뒤 병원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사람 병원에 정식 채용해 주시오. 어떤 자격이 필요하든 말든 이런 손은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병원장이 잠시 고민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바로 절차 밟겠습니다. 없으셔도 별도 보조직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옆에서 정연서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죠. 아빠, 이젠 숨지 말고 살아주세요.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지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제 딸이라는 사실이 더 깊게 파고들었죠.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이제부터는 도망 안 간다. 내 손 다시 써볼게. 그날 오후 병원 옆 커뮤니티 센터에서 첫 응급교육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외부 전문 강사가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병원장과 회장의 지시로 제게 기회가 주어졌죠. 아무런 명찰도 자격도 없었지만 제 앞에 앉은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엔 노아정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진지했습니다. 사람이 멈춘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말로 시작한 제 첫 수업은 말 그대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기도 확보법, 쓰러진 사람을 옮기는 요령까지. 저는 말로 설명하면서도 손으로 직접 시범을 보였고 설명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몇몇은 메모를 했고 어떤 이들은 눈빛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얼마 전에 쓰러졌는데 선생님 수업 들으니까 그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뚫리는 듯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잊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다시 구조일 하실 생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는 아니겠지.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땐 손을 내밀 수는 있겠지. 정연서가 웃으며 말했죠. 그럼 잘 됐네요. 응급안전 아카데미가 곧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회장님이 직접 후원하시기로 했대요. 병원장님도 추진 중이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길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웃음을 삼켰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지금은 그것조차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쪽지 하나가 제 택배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정연서가 남긴 메모였습니다. 아빠, 그 손은 저에게도 기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살아있어줘서. 저는 그 쪽지를 조용히 접어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병원 옥상 정원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병원장, 정연서, 노아정, 그리고 저. 작은 테이블 위엔 회장이 직접 남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엔 손편지와 함께 작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강봉수 선생께. 생명을 살리는 손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선생의 손을 믿습니다. 병원과 우리 그룹은 선생의 뜻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 아래엔 응급안전 교육 아카데미 정식 설립 지원 약정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초 인프라 지원부터 공간, 인건비, 교육 커리큘럼까지 모두 포함된 문서였습니다. 정연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하셔야 해요. 아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주머니에서 오래된 반쪽짜리 사진을 꺼내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반쪽을 꺼내 합쳤습니다. 사진 속 우리 셋이 웃고 있었죠. 과거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로비 한편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강봉수 응급안전교육실. 제 이름 석자가 거기 새겨져 있었고 그 앞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들이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편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정연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어때요?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병원 옥상 정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 제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다시 살아가는 기분. 그건 누군가에게 말해지는 이름, 믿음으로 잡는 손,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얼굴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잃었던 이름을 되찾았고 가족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다른 이들의 이름과 삶도 지켜줄 차례입니다. 그게 내가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니까요.